어머니 고작 1,000원짜리 파스 한 장 때문에 평생 모은 1억 원을 전부 날리셨다고요? 아들의 그 싸늘한 한마디에 저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등을 쳐서 저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사람이 바로 그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지만 노년의 외로움을 파고든 사기꾼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할머니의 뼈저린 후회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예상치 못한 인물의 도움으로 진실을 밝혀내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지 그 눈물의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75살을 맞이한 김순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제게 일어났던 일이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저와 똑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남편은 5년 전 뭐가 그리 급했는지 저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생전 술 마시고 가끔 화를 내긴 했어도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늙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남편이 떠난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텅 빈 집에는 제 메아리만 울릴 뿐 그 지독한 적막함이 참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마음을 붙일 때라곤 멀리서라도 잘 지내고 있을 제 자식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모두 제 살기 바빠 명절에나 겨우 얼굴 한번 비추는 게 전부였지요. 자식은 셋, 아들 하나에 딸 둘입니다. 아들 정호는 4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전자제품 가게 하나를 겨우 꾸려가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큰딸 은정이는 맞벌이를 하며 아파트 대출금을 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고 작은 딸 수영이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느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전화라도 자주 하면 좋으련만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도 길게 하지 못합니다. 자식들 소식이 궁금할 때면 제가 먼저 전화를 걸곤 했지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 나중이라는 시간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아들 정호에게 전화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정호야, 요즘 가게는 좀 어떠니? 장사는 잘 되니? 네, 엄마. 그냥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목소리에서 깊은 피곤함이 느껴지더군요. 결혼은 안 할 거니? 나이가 벌써, 에이 엄마, 장가 갈 여유가 어디 있어요. 돈이라도 좀 모아야죠. 말끝을 흐리더니 아들은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 엄마, 지금 손님 왔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리고는 뚝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자식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아득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저는 관절염에 당뇨까지 겹쳐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온몸이 쑤시고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관절이 시큰거렸어요. 약을 먹어도 통증은 쉽게 가시지 않았지요. 가끔은 아픈 것보다 그 아픔을 누구에게도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서러웠습니다. 그런 제게 유일한 낙이 있다면 매주 화요일 읍내 장터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걷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람 구경하고 이것저것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죠. 장터에 가면
온갖 소리와 냄새가 어우러져 적어도 몇 시간만큼은 지독한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생선 파는 아저씨의 우렁찬 목소리, 옷가게 아주머니의 흥정하는 소리, 그리고 고소한 떡볶이 냄새, 그 속에 섞여 있으면 저도 세상의 일부가 된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평소처럼 장터에 갔다가 옆마을에 사는 김옥분 씨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남편과 친했던 분의 아내였는데 오랜만에 만나니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시장 구석의 작은 분식집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순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혼자 살다 보니 심심하고 외로워 죽겠어. 자식들은 자주 찾아와? 어디, 다들 바쁘다고. 명절에나 겨우 얼굴 한번 비추지. 시골에 남겨진 노인들의 대화는 늘 비슷했습니다. 자식 자랑, 건강 걱정, 그리고 외로움. 옥분 씨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기에 서로의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되었죠. 그런데 옥분 씨가 갑자기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자 씨, 읍내에 새로 생긴 마을 어르신 건강증진센터라고 가봤어? 아니, 그런 데가 생겼어? 처음 듣는데. 매일 가면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1등 하면 휴지나 수건 같은 선물도 준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살갑게 말벗도 해주는지 몰라.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는 딱이야. 솔직히 그 순간 제 마음이 설렜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찾아오지도 않는데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말도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괜히 마음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옥분 씨를 따라 그 센터라는 곳에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센터는 읍내 시장 근처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땡땡군 지원 노인 건강증진센터라는 제법 그럴듯한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이 쑤셨지만 옥분 씨의 말대로 정말 좋은 곳이라면 한 번쯤 가볼 만하다 싶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환한 조명 아래 아주 깔끔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벽지에 밝은 분위기, 그리고 편안해 보이는 의자들이 놓여 있었지요. 벽에는 각종 인증서와 표창장들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고, 접수대에는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우리 읍내에 있었다니 놀라웠습니다. 들어서자마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처음 오셨군요. 저는 이 센터의 김태환 부장이라고 합니다. 김 부장은 아주 친절한 목소리와 상냥한 태도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우리 어머님, 여기 편하게 앉으세요. 먼저 간단한 신청서 작성부터 좀 해볼까요? 그의 다정한 말투와 진심 어린 듯한 눈빛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김 부장이 건네준 신청서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에 가족관계를 적는欄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꼭 써야 하나요? 네, 어머님. 만약 센터에서 응급 상황이라도 생기면 가족분들께 연락을 드려야 하거든요. 어머님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 말이 그럴듯해서 저는 자식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서라니 오히려 센터에서 저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다는 느낌이 들어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아드님도 있으시고 따님도 둘이나 계시네요. 우리 어머님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김 부장이 제 신청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젊은 직원들도 모두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나요?
네, 오늘 처음 와봤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정말 젊어 보이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5이요. 에이, 69 정도로밖에 안 보였는데. 우리 어머니 정말 정정하시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평소에 누가 저한테 이런 따뜻한 말을 해줬겠어요. 딸들도 제가 머리를 새로 하고 가도 엄마, 오늘 머리 했네? 이런 말 한마디 없었는데 말이지요. 김 부장이 안내해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20명 정도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또래였고 서로 웃고 떠들며 즐거워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같은 세대라 그런지 어색함은 금방 사라졌어요. 김 부장과 다른 젊은 직원들이 신나게 게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풍선 터트리기, 공 던지기, 노래 맞추기.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정말 즐거웠습니다. 한참 동안 웃고 떠들고 박수를 치고 나니 제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언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봤던가 싶었습니다. 제가 풍선 터트리기에서 1등을 했는데 김 부장이 큰 박수를 치며 환호해 주었어요. 우리 순자 어머님 최고! 어머님 손놀림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작은 수건 하나를 선물로 주었지요. 그 순간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뿌듯한 마음을 느껴봤나 싶더라고요. 누군가 저를 인정해주고 잘하셨어요. 대단하세요. 라고 말해주는 그 짧은 순간이 왜 그렇게 제 마음을 올리던지요. 자식들에게는 엄마, 그게 아니야.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늘 그런 꾸지람만 들었는데 그날 누군가 제게 정말 잘하셨어요. 라고 말해주니까 가슴이 참 뜨거워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그 수건을 서랍 안에 조심히 넣어두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아직은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작은 칭찬 하나가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센터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들은 도시에 나가 살고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외롭게 지내는 분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가 결코 혼자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에서 나오며 오픈 씨에게 물었어요. 여기는 자주 와? 일주일에 3번은 꼭 와. 집에만 있으면 시간도 안 가고 심심하잖아. 여기 오면 적어도 몇 시간은 재미있게 보낼 수 있으니까. 그날 이후로 저도 센터에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1~2번 정도였어요. 하지만 곧 매일같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김 부장은 매일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우리 순자 어머님 오셨네요.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관절은 괜찮으시고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 자식들도 해주지 않는 안부를 남인 그가 챙겨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이 지나자 김 부장이 자연스럽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으시죠? 요즘 자영업이 정말 힘들다던데. 네, 전자제품 가게를 하는데 장사가 영 시원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큰따님은 뭐 하세요? 직장에 다니는데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요즘 젊은이들 참 고생이 많아요. 작은 따님도 그러실 텐데요. 그 애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느라 늘 돈 걱정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럴 때마다 김 부장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어머님, 정말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제 걱정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그렇게 센터에 다니기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센터는 제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센터에 갈 준비를 했고 조금이라도 더 단정하게 보이려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머리도 정성껏 빗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저 자신을 꾸미는 것, 그것도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 센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전화를 걸어도 길게 통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엄마, 저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저녁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물론 그 저녁에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이제 저에게는 센터가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김 부장과 직원들,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들.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도 따뜻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부장과 다른 직원이 작은 사무실 안에서 나눈 이야기가 우연히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 김할머니 보니까 자식들이 셋 다 변변치 않은 것 같던데 저축해둔 돈은 꽤 있으신 것 같고.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따뜻함이 1,000원짜리 파스 한 장으로 시작해서 제 평생을 모은 돈을 몽땅 앗아갈 줄은, 센터에서 선물로 받은 그 작은 수건이 결국에는 제 눈물을 닦는 데 쓰이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 따뜻함에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를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원한 건 결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 제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랬던 거죠.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저에게 제 존재를 알아봐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제가 그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센터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센터의 분위기에 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센터의 모습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늘 게임을 하던 공간 한쪽에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여러 가지 건강용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파스, 건강 팔찌, 무릎 보호대, 그리고 정체 모를 약초들까지. 마치 작은 약장수 시장 같았어요. 김 부장이 마이크를 들고 중앙에 섰습니다. 어르신들, 오늘부터 저희 센터에서 특별 건강 박람회를 시작합니다.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들을 준비했으니 부담 없이 구경하세요. 특히 이 파스, 한 장에 단돈 1,000원입니다. 허리 아프고 무릎 쑤실 때 이거 한 장만 붙이면 통증이 싹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구경만 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빠듯하게 살아가는 저에게는 1,000원 한 장도 아쉬운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주변의 할머니들이
하나 둘씩 물건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 파스 정말 좋네. 붙이자마자 후끈후끈한 게 시원해. 이 팔찌도 품질이 괜찮아 보여. 10,000원이면 거저지 고저. 저만 가만히 앉아있자 김 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저를 그토록 친절하게 대해주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순자 어머님, 혼자만 아무것도 안 사시네요. 선물만 맨날 받아가시니까 다른 분들이 뒤에서 수군거려요. 이거라도 하나 사가세요. 그러면서 파스 한 팩을 제게 내밀더군요. 1,000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게임도 공짜로 하고 선물도 받았는데 이 정도는 사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1,000원을 내고 파스 한 팩을 샀습니다. 그 1,000원짜리 파스를 사는 순간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결정 뒤에 얼마나 냉혹한 현실이 따라오게 될지를요. 다음 날도 센터에 갔는데 또다시 특판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이 무릎 보호대가 정말 좋아요. 어제 다른 할머니들은 다들 하나씩 사가셨는데. 처음 일주일은 파스나 양말 같은 1,000원, 2,000원짜리 물건들이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특별 건강 세트라며 10,000원짜리 물건이 등장했고, 셋째 주에는 명품 활력 세트라며 30,000원짜리가 나타났습니다. 한 달 만에 어버이날 특별 선물 세트라며 50,000원짜리 홍삼 세트까지 사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매일 센터에 갈 때마다 무언가를 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다 사는데 저만 안 살 수는 없었고, 게다가 물건을 사지 않으면 김 부장과 직원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만 안 사셨네요. 다른 어머님들은 다들 사가셨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자꾸만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사다 보니 집에는 쓸 일도 없는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화장실 한쪽 구석에는 파스가, 서랍장 안에는 수건과 양말이 넘쳐났습니다. 혼자 사는 늙은이에게 그 많은 생필품이 다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이렇게 계속 돈을 써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센터에 가는 즐거움이 그 모든 고민을 덮어버렸습니다. 물건을 사면 김 부장이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우리 순자 어머님 하며 다정하게 제 이름을 불러주니 기분이 좋았거든요. 처음 한 달은 그냥 재미삼아 다녔습니다. 그때 쓴 돈도 다 합쳐봐야 50,000원 정도였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 번째 달부터는 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더니 어느새 300,000원 가까운 돈을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기초연금으로 받는 돈이 550,000원 정도였는데 약값, 관리비, 식비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빠듯한 돈으로 센터에서 물건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는 제가 왜 그랬을까 싶어요.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또다시 노인 사기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관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순간 제가 다니는 센터가 떠올랐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센터는 달라. 다들 내 이름도 불러주고 내 건강까지 걱정해주는 좋은 사람들인걸. 설마 그런 좋은 사람들이 나를 속일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센터에 다닌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센터에서 큰 행사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큰 절에서 오신 스님이 센터에서 특별 강연을 하신다는 거였죠. 그날은 평소보다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그 스님 정말 신통하시다더라. 눈만 봐도 그 사람의 운명을 다 맞히신대 하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지요. 김 부장은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시는 스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눈을 감고도 사람의 운명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까요. 스님이 도착하기 전 김 부장과 몇몇 직원들이 작은 사무실 안에서 무언가를 심각하게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뒤 스님이 센터에 도착하자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건넸고 스님은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강연에 필요한 이런저런 준비를 하나보다 하고 넘겼거든요. 스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고 염주를 돌리며 들어오시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엄숙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스님은 말씀을 기다렸죠. 스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조상님의 은덕, 자손의 복, 가문의 영광,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평소 듣던 불교 이야기와는 조금 달랐지만 그때는 그저 새롭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스님이 갑자기 청중 속에서 저기 앉아 계신 어머님, 아드님이 장가도 못 가시고 사업도 영 풀리지가 않으시지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 스님이 저희 집안 사정을 손금 보듯 꿰뚫어 본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집안 조상님 중에 아직 편히 잠들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싸늘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최근에 몸이 아파서 제사도 제대로 못 지냈고 남편이 떠난 뒤로는 아들 사업도 계속 꼬이기만 했죠. 정말 그게 이유였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괜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돌아가신 남편분이 아직 편히 쉬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고 계십니다. 그분의 한이 자손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이 이어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어떻게 내 남편 이야기를 저렇게 잘 아시는 걸까? 센터에서 김 부장한테 몇 마디 한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말한 기억은 없었거든요. 믿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계속해서 걸렸습니다. 주변의 할머니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제 남편이 저승에서조차 해코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시선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스님은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편히 쉬셔야 살아있는 자손들도 복을 받는 법입니다. 지금 어머님 아드님이 장가를 못 가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또 따님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도 모두 조상님들의 한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왔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부모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조상님 제사 하나 제대로 못 챙긴 게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화가 되어 돌아온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도 모르게 깊은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그럴까? 자식들이 힘든 게 정말 내가 조상님 제사를 제대로 안 지내서일까? 그냥 내가 돈이 없어 도와주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다른 할머니들의 반응을 보니 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여러 할머니들의 사연을 맞춰가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는 딸이 이혼을 했다. 누구는 손자가 병에 걸렸다. 처음에는 그저 미신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을 보니 정말로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는 믿음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평소 센터에서 친하게 지내던 할머니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의 말씀에 감탄하고 있었으니까요. 강연이 끝난 후 김 부장과 직원들이 스님과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다며 신청서를 돌렸습니다. 상담비는 5만 원.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자식들 생각에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서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자 스님은 더 자세하게 제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남편분이 돌아가실 때 장례를 제대로 못 치러주셨지요. 그것이 큰 한이 되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형편이 넉넉지 않아 조촐하게 장례를 치르기는 했지만 그게 정말 한이 되었다고 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찜찜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친정 아버지 되시는 고인께서도 큰 한이 맺혀 자손들에게 좋지 않은 기운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는 6.25 전쟁 때 행방불명이 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제가 센터에서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스님은 어떻게 아신 걸까요?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님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지요. 제 눈에는 다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의 등 뒤에 두 분이 나란히 서 계십니다. 남편분과 아버님, 두 분 다 깊은 한이 맺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차마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분들이 내 뒤에 서 계시는 걸까?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들이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회원을 해드려야 합니다. 저희 절에서는 조상님들의 위패를 모시고 매달 정성스러운 제사를 지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영묘 견학을 갈 예정인데 어머니께서도 함께 가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에 잠시 고민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다들 간다고 하니 저만 빠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엇보다 자식들 생각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김 부장이 환한 웃음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상담 잘 받으셨어요? 스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좀 놓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마음속은 무척이나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마 이런 게 진짜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정말로 남편과 아버지 때문에 내 자식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더 크게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산더미처럼 쌓인 파스와 수건들을 보니 괜히 마음이 더 불어내졌어요. 이미 2달 동안 센터에 적지 않은 돈을 썼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꿈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슬픈 표정으로 저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남편. 꿈에서 깨고 나니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저승에서 편히 쉬지 못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영묘 견학에 반드시 가보기로. 혹시 정말로 그곳에서 남편과 조상님들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 아들이 장가도 가고 사업도 번창하고 딸들도 빚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제가 제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시켜온 이 못난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제 자식들과의 관계마저 산산조각 내게 될 줄은요. 스님 강연이 있은 지 일주일쯤 지나 영묘 견학날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센터에 다닌 지도 어느덧 3달 가까이 되어가던 시점이었어요. 영묘 견학을 앞둔 전날 밤 가슴 한편이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자식을 위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에 그 의문마저 억지로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센터로 향했습니다. 버스 한 대가 센터 앞에 대기하고 있었고 이미 많은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날 제 발걸음은 이미 제 마음보다 앞서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출석을 부르며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김순자 어머님 오셨죠? 오늘 분명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묘 견학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이 저에게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요. 할머니 20명 정도가 차례로 버스에 올라탔고 저 역시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모두 센터에서 얼굴을 익힌 분들이었고 김 부장도 함께 동승했어요. 오늘따라 그의 표정이 한껏 들떠 보였지요. 어머님들,
오늘은 참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어머님들의 조상님들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를 방문하게 될 겁니다. 버스는 금세 활기를 띠었고 여기저기서 기대에 찬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정성껏 조상님을 모시면 우리 아들 진급도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딸도 나이가 많아서 걱정인데 이번 기회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누구 할 것 없이 다들 반짝이는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미묘한 공기 속에서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1시간을 넘게 달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자리한 아주 큰 절이었습니다. 화려한 불당과 법당이 인상적이었고 특히 납골당과 유패를 모시는 영각이라는 건물은 그 규모부터가 남달랐어요. 금빛으로 반짝이는 불상과 정교한 단청 장식들, 순간적으로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스님이 우리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상님들의 위패를 모시고 매달 정성껏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손들이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경우 저희가 대신해서 정성을 다해 조상님들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어쩐지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들어 제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자꾸만 미루게 되고 그게 또 마음에 걸렸죠. 영각 안으로 들어서자 시야를 가득 채운 위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갈한 선반 위에 금빛 현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각각의 위패에는 한자로 된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딱히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 왠지 모르게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센터에서 함께 온 박할머니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제사 지내고 나서 아들이 승진했다는 사람도 있다더라. 순간 귀가 쏠깃해졌습니다. 뒤쪽 어디선가 낮게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복은 결국 정성을 따라오는 거지. 모두 말은 아끼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눈을 감은 채 기도하듯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위패를 말없이 바라보는 모습도 보였지요. 그 조용한 광경을 지켜보며 문득 제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말 이곳에 조상님을 모시면 나도 우리 애들도 무언가 달라질 수 있을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제 마음이 어느새 그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작은 법당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스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한 사람씩 개인 상담을 시작했어요. 마치 점을 보는 것 같았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스님은 저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편분과 돌아가신 친정 아버님의 위패를 이곳에 함께 모시면 자식들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얼마나 드나요? 입안이 바짝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원래는 위패 봉환과 1년치 제사 비용을 합쳐 1,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몇 달째 정성을 들이며 이곳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특별히 한 분당 300만 원씩만 해서 오늘은 600만 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600만 원이라니. 제 연금으로는 거의 1년을 꼬박 모아야만 만져볼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돈은 좀... 제가 말끝을 흐리자 스님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자식들 걱정이 많이 되시지요. 특히 아드님, 제가 보니 운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결혼도 아직이고 사업도 계속해서 막히고 있지요. 스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대로 두시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4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고생만 하고 있는 아들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김 부장이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늘 부드럽기만 하던 그의 목소리에는 이번에는 어딘가 모르게 압박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좋은 기회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다른 어머님들은 이미 다들 결정하셨는데 어머님만 빠지셔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동안 조금씩 모아오신 저축이 있으시잖아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누구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지금이 아니면 이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 순간 다른 할머니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말은 없었지만 이 나이 먹고 자식 하나를 위해 그것도 못해주냐는 무언의 압박이 제 피부를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김 부장은 거기서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남들은 수천만 원짜리 위패도 모십니다. 이건 오히려 어머님께 드리는 특별한 기회인 겁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웃으며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미소조차 낯설게 느껴졌어요. 스님도 김 부장도 다른 할머니들도 모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만 더 생각해 보시라며 제게 하루의 시간을 더 주겠다고 하더군요. 버스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거든요. 600만 원. 그건 제게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평생을 아껴 쓰고 남들 눈치 보며 모아온 제 저축이 1000만 원 남짓인데 그중 600만 원을 덜컥 낸다는 건 제가 가진 걸 거의 다 내놓는 셈이었죠. 이렇게 많은 돈을 써도 되는 걸까? 수없이 자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센터에 다시는 못 나가게 될지도 몰라. 괜히 분위기를 깼다고 다른 사람들 눈총을 받을지도 모르고 김 부장님에게 실망을 안겨드릴까봐 무서워.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든 것은 바로 제 자식들이었습니다. 장가도 못 간 아들, 각자 힘겨운 삶을 버텨내고 있는 두 딸.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질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것을 전부 다 내놓아도 조금도 아깝지 않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얼마 안 되는 보험금과 제가 평생을 아껴 먹고 아껴 쓰며 모아온 돈, 노후에 아플 때 쓰려고 고이 모셔두었던 돈이었지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600만 원이면 1년을 쓰고도 남는 큰 돈인데,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자식들이 계속해서 고생할 거야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센터에 나가기 전 거울을 보니 얼굴이 헬쑥해져 있더군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새 걱정만 했으니 그럴만도 했지요. 센터에 도착하자 김 부장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오셨군요. 결정은 하셨습니까?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네, 하기로 했습니다. 김 부장의 얼굴에 흡족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자식분들이 분명 큰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은행에 함께 가서 6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찾았습니다. 통장에서 그 큰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을 보니 속이 쓰리더군요. 평생을 한 푼, 두 푼 조금씩 모아온 돈이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다니 참으로 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이건 다 내 자식들을 위한 거야 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김 부장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다며 저를 계속해서 치켜 세워주었죠. 그날 센터의 모든 사람들은 제게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따님들 앞길이 막혀 있습니다. 애곤을 떼어내는 특별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기도비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아드님 사업이 잘 되려면 조상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비는 대규모 제사가 필요합니다. 제사 비용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제 통장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그들의 모든 요구에 응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자식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센터 사람들은 제가 돈을 낼 때마다 어머님이야말로 진정한 어머님이십니다 라며 저를 칭송했고, 저는 그 칭찬에 취해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 통장에는 단돈 10만 원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낼 수 없다고 말하자 김 부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정성이 부족하시네요. 이러면 조상님들이 노하셔서 오히려 자식들에게 더 큰 화가 미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센터의 모든 사람들은 저를 벌레 보듯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했던 우리 어머님이라는 호칭은 어느새 싸늘한 저 할망구라는 뒷담화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죠.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에서 저는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김 부장이었습니다. 노인 상대 수억 원대 홍보관 사기단 검거. 뉴스는 그들이 저와 같은 외로운 노인들에게 접근해 조상과 자식을 핑계로 어떻게 돈을 갈취했는지를 상세히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통하다고 믿었던 스님은 고용낸 진짜 배우였고, 센터벽에 걸려있던 모든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평생을 모아온 1억 원이 넘는 돈이 그렇게 한순간에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호야, 엄마가 사기를 당했어. 저는 모든 사실을 울면서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고작 1,000원짜리 파스 한 장 때문에 평생 모은 1억 원을 전부 날리셨다고요? 제가 그렇게 이상한 곳에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와서 저대로 어쩌라는 말씀이세요? 아들의 그 싸늘한 한마디에 저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비난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은 사기꾼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제 외로움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돌아봐 주지 않았던 자식들의 무관심이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겁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 살지 않을 겁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생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벼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경종을 울렸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혹시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계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또 외로움과 싸우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